예, 안녕하십니까. 이승복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세라믹으로 만드는 전기와 수소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하고 수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세라믹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세라믹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전기와 수소를 만드는데 유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라믹은 많이 접해 보셨죠? 세라믹 그 도자기거든요. 밥그릇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하고 수소를 만들어요. 근데 전기하고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라믹이 갖는 특성이 뭐냐면 세라믹을 만들 때 이 파우더, 분말 가지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성형을 한 다음에 도자기를 굽거든요.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한 1000도 넘는 온도에서 구워요. 그래서 세라믹은 고온에서 높은 안정성을 갖거든요. 뭐 플라스틱이 됐건 폴리머가 됐건 하는 그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를 좀만 높여도 얘가 형상이 변하거나 심지어 타버리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세라믹 소재는 뭐 1000도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떠냐면 화학 반응 혹은 전기화학 반응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연력학이라는 그런 개념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그것이 이제 연료전지 혹은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 요소입니다. 온도가 빠르면 우리가 반응에 필요한 원료 물질, 산화제 그런 물질이 상온보다 낮은 온도보다 점점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우리가 쉽게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우리가 높은 반응 속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출발은 발표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에너지 기술의 필요성, 왜 이런 기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조금 이렇게 지루할 수 있지만 전기화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기화학이 사실은 그 에너지, 특히 배터리, 연료전지, 수전에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 굉장히 필수적인 그러한 그 학문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고체 산화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고체 산화물, 대부분의 이제 금속 양이온하고 산소, 음이온이 붙은 형태로 세라믹이 이제 화학식을 갖는데요. 그러한 물질들을 이용한 연료전지와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현재 우리가 결론, 정리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 에너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등도 있고 여름엔 에어컨도 켜야 되고 자동차 뭐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날씨를 보면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 이유가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이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산업, 생태계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삶과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답으로 이제 수소라는 키워드하고 깨끗한 전기,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어디서 많이 이렇게 배출하느냐,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발전하고, 이제 수송 분야입니다. 화력발전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물론 이용하시는 자동차. 저도 타고 왔는데요. 계속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첫 번째의 답은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전기를 사용을 해야 하니까 전기는 만들어야 합니다. 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뭐 수력 같은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원이죠. 충분히 가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만큼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100% 에너지를 공급하기에는 좀 시간도 걸리고 또 많은 그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 그러한 이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료전지라는 것이 있는데, 연료전지는 뭐냐면 그 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화력발전소도 사실은 그 화석 연료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일종의 발전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연료전지는 직접 연료를 전기화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내서 실제 연료가 갖고 있는 효율이라고 하는데, 연료가 갖고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연료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전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이 이제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에 대해서 전기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학 이론입니다. 이제 전기화학 이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전지라고 하면 전지, 셀, 배터리 이렇게 하는데, 전지의 그 정의는 뭐냐면, 전지의 정의는 전극 두 개가 있고 전해질이 하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셀 혹은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전극은 뭐냐면 정의가 일렉트로닉 컨덕터입니다. 전자들이 움직이는 물질을 전극이라고 해요. 대부분 이제 금속 소재가 되겠죠. 뭐 도선 같은 것도 뭐 구리선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전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전자는 움직이지 말고 이온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물질, 그걸 이제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얘는 어떤 전지 혹은 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여기 보면 1차 전지라는 게 있어요. 1차 전지. 이 1차 전지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뭐 AA 배터리, 뭐 트리플 AAA 배터리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를 우리가 1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쪽으로밖에 한 번밖에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하고요. 어떤 에너지를 생각할 때, 이 에너지를 생각할 때는 이건 비단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생각할 때 에너지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만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없던 거에서 새로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화학 에너지, 어떤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번에 한쪽 방향으로만 갔으니까 양쪽으로 갈 수 있는 2차 전지. 충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 휴대폰에도 있고 전기차에도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한 번 쓰고 버릴 수가 없으니까 충전하고 방전이 가능한 그런 전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보면은 생각해보면 케미칼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갈 수 있고, 또 전기 에너지가 또 거꾸로 화학 에너지로 갈 수 있는 이 변환이 왕복이 가능한 그러한 전지를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부르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다른 어떤 화력 발전 같은 경우랑 다르게 얘는 직접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전기화학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화학, 여기 전기가 들어갔잖아요. 전자가 관여되는 화학 반응을 전기화학이라고 해요. 전자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 화학 반응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화학 반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호흡하는 것도 이제 화학 반응이고, 뭐 불을 태운다라고 하면 산소랑 탄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연소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화학 반응이 되는데, 거기 보면 생각해 보면 전자가 지나갈 반응이 없어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지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전자가 그 반응에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가 지나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극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 전극은 대부분 금속 소재잖아요. 도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지 우리가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도 항상 보면 배터리를 어디다 꽂고 뺄 때도 이 단자가 물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응들은 우리가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떤 평형 상태의 화학 반응이 됐건 전기화학 반응이 됐건 어떤 평형한 상태에 어떠한 반응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반응이 뭔지도 모르고 그 반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혹은 일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평형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어떠한 그러한 구동력 혹은 자극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자극이 어떤 구동력의 자극의 리스폰스에서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이제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의 변환과 관련된 학문. 똑같이 전기화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 에너지 분야, 배터리, 연료전지, 수전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실 때 필수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복잡하게 나왔는데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학에서 아까 계속 제가 전자를 얘기하는데 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전자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 있지 않습니까? 폭포. 물이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물이 왜 떨어지냐? 그러면 답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렇거든요. 물이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거, 안정한 쪽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그거 보고 왜 저럴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전자도 그렇습니다. 전자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하전을 띠고 있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을까요? 플러스 쪽으로 가고 싶죠. 그러니까 전자는 전압이 높은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을 구성할 때 두 개의 전극이 있고 하나의 전해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극의 역할은 뭐냐면 각각의 전극에서 전압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 전압이 동일한 물질로 동일한 반응이라고 그러면 전압 차이가 예를 들어서 0이에요. 0. 산소 전극이라고 하면 전압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얘는 0V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안 움직여요. 물도 이렇게 땅바닥에 놔두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 상황에 똑같이 되는데 전압 차이가 있어야만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전압 차는 뭘로 만드는 거냐면 각각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전자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아연을 어떤 아연 설페이트라는 용액이 넣고 카파 설페이트 용액 구리를 이렇게 넣으면 이게 녹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가 이제 어떠한 반쪽 반응이라고 해요. 얘를 요거에 대한 반쪽 반응이 있고 요거에 대한 반쪽 반응이 있고 요거에 대한 하면 이제 전체 반응이 되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반응이 전기화학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러한 반응이 전기화학적으로 평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좀 이렇게 써서 그렇지만 아연이 용액에 녹고 이온으로 녹고 전자를 내놓고 하는 또 거꾸로 되는 그런 반응들 녹아있던 아연이 다시 금속에 다시 달라붙고 이건 도금에 해당되는 거죠. 이쪽으로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속도랑 이쪽 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같아요. 그 평형 속도는 이러한 물질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겁니다. 왜 높냐 낮냐 이걸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거는 이러한 물질의 에너지 레벨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한 값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러한 값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셀 전압이 1.1V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1.1V는 뭘까요? 요 반쪽 반응의 전압의 차인 거예요. 전압의 차. 그래서 보면 전자가 이쪽에서 요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전압은 이쪽이 높을 거고요. 이쪽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파저티브 일렉트로드라고 하고 얘를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지를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불러서 다니엘 전지 혹은 뭐 갈바닉 전지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아연에다가 아연 설페이트 용액에 넣고 징크 설페이트 용액에 넣고 구리를 카파 설페이트 용액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전자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해요. 이 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아연 그리고 구리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식을 잘 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얘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아연은 점점 계속 용액에 녹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리는 다시 구리 표면에 이렇게 석출되는, 도금되는 그런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전기를 쓰니까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1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1차 전지? 그거랑 똑같아요. 1차 전지에는 그 용액, 액체 상태의 용액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고체 상태의 어떤 전해질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양극 역할을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 음극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쫙 생각해 보시면 얘가 AA 배터리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배터리 다 됐네?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계가 있을까요? 이 물질이 다 없어지면 계속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징크 이온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없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없어지면 얘는 배터리가 다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보면 요거는 거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전자를 잃는 반응, 산화, 옥시데이션. 전자를 얻는 반응, 리덕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니엘 전지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서는 전압이 높은 쪽은 항상 전자를 받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받는 반응이 얘는 환원 반응이니까 얘가 캐소드가 되고요. 캐소딕 반응. 그 다음에 전자를 잃는 반응. 요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전자를 잃잖아요. 전압이 낮은 쪽이니까. 이쪽이 이제 그 에노드가 돼요.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에노드. 이렇게 됩니다. 화학에서는 뭐 산소를 받으면 이렇게 산화되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되고 하는 그런 정의도 있지만 전기화학에서는 이제 전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전자를 버리는 반응,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산화 반응, 옥시데이션 반응이 일어나고 되고 그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우리가 에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전자를 이렇게 받는 반응, 전극, 그걸 이제 환원 반응이라고 하고 거꾸로 이제 환원 반응이라고 하고 얘는 이러한 전극을 우리가 캐소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표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표를 이제 여러 번 계속 보실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값들은 각각의 어떤 하프셀 반응, 물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하프셀 반응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해진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전지 항상 얘기할 때 많이 보는 값이 뭐냐면 1.23V, 1.129V. 연료전지의 셀 반응은 1.23V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쪽 전극에는 수소가 산화가 되고 환원되는 이러한 반응. 얘는 0V예요. 그 다음에 산소가 산화되고 환원되는 반응이 1.23V입니다. 129V 환원해서 1.23V고 수소가 산화되고 환원되는 볼트가 0V여서 이 차이가 연료전지의 그 전압이거든요. 자, 계로 전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압이라는 거는 사실 절대값이 없어요. 어떤 기준 전극에 대해서 얼만큼 전압이 높냐, 낮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전압의 크기를 정하게 되거든요. 기준점이 있어야 해요, 항상. 그래서 그 기준점을 어떤 거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트, vs SHE 이렇게 썼고, 또 볼트
볼트 vs 뭐 SCE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기준 전극 대비 얼만큼 전압을 갖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는 Saturated Hydrogen Electrode라고 해서 요겁니다. 요거. 수소 전극 기준으로 얼만큼 전압이 높냐, 남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수소 전극 기준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수소 반응은 0볼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전압이 높으니까 이쪽이 전압이 높은 쪽. 전압이 높은 쪽은 전자를 받기 쉬운 쪽이라고 했죠. 전자는 전압이 높은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전극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전자를 마이너스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은 극이니까 버리고 싶은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전극들이에요.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라고 했어요. 항상. 이쪽에 있다고 만약에 이쪽에 있는 두 어떤 반응을 선택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은 환원이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은 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마이너스인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코발트 있는 요 반응하고 예를 들어서 요 아연 있는 요 반응.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한쪽은 코발트의 반쪽 반응을 물리고 한쪽은 아연의 반쪽 반응을 물리게 된다고 하면 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압, 셀 전압을 측정을 하면 요거의 차이만큼이 측정이 될 거예요. 그럼 대략 한 마이너스 0.5V 뭐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띈 전극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캐소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애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 그 플라티늄 반응하고 여기지 실버 AG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캐소드가 되고 요게 애노드가 돼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그러니까 이제 전압은 항상 전자는 높은 쪽으로 전압이 높은 쪽으로 가는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요게 이제 여태까지 했던 얘기고요. 그러면 2차 전지 혹은 수전해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자연스러운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는 반응도 강제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잖아요. 충전을 한다거나, 그죠? 배터리를 이제 사용할 때는 얘가 자연스럽게 물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그런 떨어지는 그 E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전자도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전자의 이동이 사실은 전자의 이동이라는 것은 그 전류라는 거고요. 커런트가 전자의 이동하는 속도, 양의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높이, 그게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전류랑 전압을 곱하면 그게 일종의 그 에너지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데 얘를 거꾸로 이제 물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얘는 내려오고 싶은데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뭐 펌프 같은 걸 써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은 내려오고 싶은데 그걸 꽁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비슷하게 전자는 높은 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는데 얘를 강제로 전압이 낮은 데로 밀어내는 그런 과정들. 전자 입장에서 이제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줘서. 그게 이제 충전이라는 개념인 거죠. 수전해라는 개념이고. 갈바닉 셀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영어 spontaneous reaction, 뭐 이렇게 spontaneous, 자발적인 뭐 자연스러운 이런 건데 폭포 떨어지는 거. 그거예요. 전자는 높은 데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아까 요 반응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고, 요 반응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느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전자는 가만히 있으면 전압이 높은 쪽으로 가고 싶지만 그걸 반대로 강제로 어떤 전압을 걸어 전기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렉트로리틱 셀이라고 하고 혹은 2차 전지의 충전하는 과정이 이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그림은 전기화학 반응하고 그다음에 반응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평형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까 하프셀 리액션에 해당되는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 각각의 물질마다 고유하게 결정이 된다고 했고 그 고유한 반쪽 반응을 두 개 불렸을 때 우리는 셀 전압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셀 전압은 전기화학적인 평형 상태의 전압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의 평형 셀 전압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요. 얘는 반응 속도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형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를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얻을 수도 없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평형 상태로부터 이제 전압을 벗어나는 이 평형 상태부터 벗어나는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어떤 구동력, 드라이빙 포스에 해당될 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과전압이라고도 폴라리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뭐 개념적으로 여기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얘가 더 빠른 속도로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더 늘어나거든요. 반응 속도가 전류니까. 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렇습니다. 구동력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 기준점으로부터 셀 전압이 이렇게 낮아지면 얘는 방전 반응이에요. 기준 전압 대비 전압이 낮아지면 우리가 자발적인 그런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전지 반응에 해당되고 배터리의 충방전에서 방전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과정은 이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죠. 이건 이제 일어나기 싫은 일을 강제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들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형 셀 전압보다 전압을 더 줘야 돼요. 그 얘기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화학 셀에다가 더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셀 전압을 더 높은 전압을 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배터리의 충전 반응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수전의 반응. 수전에는 이제 물의 전기 분해입니다. 물을 넣어서 수소랑 산소를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반응. 수소가 화학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물질이니까 그렇게 돼서 보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리튬 전지 이제 많이 볼 텐데 배터리에서 쓰시는 거는 매일 쓰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구성 요소가 이제 전극, 음극, 양극.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개의 전극이 있어야 되고 전해질이 하나 있어야 한다. 셀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얘는 전극은 일렉트로닉 컨덕터이고요. 전해질은 아이오닉 컨덕터, 이온 전도체입니다. 보면 뭐 이렇게 구조까지 볼 수는 없지만 전극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전극이 양쪽에 있죠. 이 전극 안에 그 리튬 아이온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튬 아이온이 이쪽 방에 갔다가 하면서 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외부 도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전자겠죠. 이 전자가 한쪽은 이 양극이 있고요. 리튬 어떤 산화물 형태로 만들어진 양극이 있고 하나는 음극, 뭐 그래파이트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음극 물질이 있어요. 이쪽 양극의 셀 전압이 항상 높아요. 높은 전압이 높은 쪽, 전압이 낮은 쪽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는 어디로 가고 싶냐면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 여기로 가고 싶어요. 전자가 일로 가기 위해서는 요 격자 안에서는 리튬이 중성 상태로 있거든요. 중성. 리튬 아이온이 아니고 리튬 애톰. 그러니까 플러스가 없는 중성의 리튬이 여기 들어가 있다가 얘는 전자를 버리지 않습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하니까 얘는 리튬이 아이온이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하겠죠. 전화 중성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리튬 아이온은 이쪽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전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방전하는 과정에서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폰에서 지금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배터리가 소모되니까. 근데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거꾸로죠.
충전하는 과정에서 항상 전자 입장에서 항상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전자는 일로 가고 싶은데 거꾸로 전자를 강제로 일로 보내야 돼요.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일로 보내야 하니까 여기서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리튬 이온이 이쪽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이쪽으로 갔다가 방전하는 과정에서는 죄송합니다. 방전하는 과정에서는 이쪽으로 갔다가 충전하는 것은 리튬 이온이 이쪽으로 갔다가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충방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연료전지하고 짝은 뭐냐면 수전의 전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자발적인 반응. 연료전지를 거꾸로 돌리면 그게 이제 수전의 전지 이렇게 돼요. 연료전지는 이제 연료, 수소죠 대부분. 이 수소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수소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수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수소가 이제 뭘로 변하냐면 결국 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 안정한 물로 변해 가요. 그래서 수소는 에너지가 높은데 물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면 요 전기 에너지,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수식 같은 거는 공부해 보시면 좋고요. 아니야도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전기화학 반응식을 생각할 때 항상 화학 반응하고 다르게 요 전자를 이렇게 생략을 안 해요. 전자 자체는 동일한 어떤 성분 물질이긴 하지만 스피시긴 하지만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얘가 전자가 갖고 있는 일렉트로케미칼 에너지, 이 포텐셜 차이가 실제 이 셀 전압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전자여도 에너지 레벨이 다른 두 개의 전자여서 전기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이렇게 전자를 서로 이렇게 지우지 않습니다. 예, 이제 세라믹 연료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료전지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연료전지는 뭐냐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화학 에너지 가지고는 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가 한 단계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면 그 변환하는 그 단계마다 에너지 변환 효율이라는 게 있어서 에너지가 원래 연료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거예요. 효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료전지는 직접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했으니까. 연료전지 종류는 많아요. PMFC, PAFC, AFC, MCFC, SFC 뭐 이렇게 많은데요.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SOFC, Solid Oxide Fuel Cell이라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리고 고체 산화물 수전의 전지 이렇게 돼. 그 SO가 이제 Solid Oxide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작동 온도가 다른 것보다 엄청 높죠. 한 600에서 1000도씨, 대략 한 700도씨에서 800도씨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 롤을 이렇게 보면 안에가 이제 빨갛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보통 접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온도예요. 이 정도에서 작동을 해요. 근데 연료전지 자동차 뭐 넥소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넥소는 요 형태가 쓰여요. PMFC. 얘 같은 경우에는 작동 온도가 이제 80도씨 정도, 상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 따뜻한 정도의 온도죠. 근데 멤브레인으로 폴리머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제 온도가 극단적으로 다른 겁니다. 80도씨, 한 700도, 800도씨. 많이 다르죠, 온도가? 근데 이제 아까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 전기화학 반응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반응 속도가 빠른 상태예요. 온도가 높으면. 근데 이제 반응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촉매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PM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금이라는 촉매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반응 속도, 전기화학 반응 속도를 얻어내려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백금을 써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 속도를 얻고 넥소가 굴러갑니다. 하지만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나 수선의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온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물론 백금을 써도 되죠. 근데 쓸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보통 이렇게 니켈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라믹 촉매 이런 물질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반응 속도를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SOFC, SOEC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장점에 해당되고요. 하지만 이제 온도가 높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까 뭐 플라스틱 같은 것도 못 쓰고 뭐 금속 소재도 잘 못 쓰고 하니까 소재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열화라고 하는데 이제 성능이 점점 감소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차갑게 놔둔 것보다 뜨겁게 놔두면 얘가 성능이 더 이렇게 빨리 감소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좀 깊숙한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그 열화가 조금 더 가속된다는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 셀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반을 툭 잘라보면 연료전지, 수전의 전지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세라믹입니다. 요거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딱 부러뜨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부러뜨린 거예요. 셀을 딱 부러뜨리면 이렇게 부러져요. 한쪽은 이렇게 다공성 구조, 포러스한 구조를 갖고 있고 전극은 이쪽은 그 치밀한 덴스한 층이 되어 있어서 전해질을 통해서 산소 이온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공기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반응, 그 다음에 연료극에서는 수소가 전기화학적으로 산화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연료전지 모드에서는 그렇고요. 수전의 모드에서는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연료극, 그 다음에 전해질, 공기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각각 조금씩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질은 이제 산소 이온을 전달하는 세라믹 소재 이렇게 되어 있고, 연료극은 수소의 산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금속이나 세라믹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기극은 산소의 환원을 일으키는 세라믹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질로는 갖춰야 하는 그 요구 조건은 크게 이제 치밀한 막이어야 합니다. 양쪽에서 한쪽은 수소, 한쪽은 산소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니까 서로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700도나 되는데 이 두 가스가 기체가 섞이면 불날 거지 않습니까?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치밀한 막을 세라믹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 세라믹으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산소 이온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액체 상태에서 이온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온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서 막 불 켜지고 막 하는데 비슷해요. 전해질, 고체 상태의 전해질인데도 산소 이온이 이렇게 움직여요. 어떤 이런 세라믹은 결정 구조라는 게 있어서 원자가 자기 자리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둑알 같은 게 검은색, 하얀색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쫙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하얀색 돌을 예를 들어서 산소 이온이라고 해봅시다. 산소 이온이 다른 자리로 가려고 하면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비어 있게끔 이러한 물질을 이렇게 도핑을 해요. 이트리아라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로 지르코니아에다가 이걸 도핑을 하게 되면 이 소재 지르코니아에 바둑알의 빈자리처럼 생긴 빈자리가 퐁퐁퐁 생깁니다. 그 빈자리로 산소이온이 이렇게 점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산소이온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상온에서는 거의 안 되겠죠. 온도가 700도, 800도 돼야 하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 원인, 이유가 그 정도는 돼야지 산소이온이 충분한 이온 전도도라고 하는데 충분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상온에서는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그렇죠. 그런 물질을 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지르코니아라는 물질이 대부분 사용이 되고 여기에 이제 도핑된 물질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SOFC, SOEC의 전해질은 뭐냐면 지르코니아다. 지르코니아. 그다음에 공기극은 산소가 이제 환원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에요. 그 물질로는 복잡하죠. 이렇게 란탄, 스트론튬, 망간, 옥사이드, 란탄, 스트론튬, 코발트, 페라이트,
란탄 코발타이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페롭스카이트라는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산화물인데 쉽게 생각하면 얘는 이제 전극이잖아요. 이름이 전극인데 세라믹이 전자가 통해야 전극은 분명히 이제 전자가 통해야 한다고 했는데 세라믹은 보통 다 전자가 안 통하는데 절연체인데 혹은 부도체인데 반도체인데 하는데 얘는 거의 도체에 가까운 전자전도도를 갖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그 원소도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런 물질에서는 그리고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충분한 전자전도도를 갖고 그 다음에 촉매 활성을 가져요. 이런 물질이 이렇게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전극을 이루고 있고요. 실제 셀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공기극인데 공기극하고 연료극을 비교할 때 항상 산소의 환원 반응, 그 다음에 수소의 산화 반응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수소는 H2잖아요. 산소도 역시 O2일 텐데 수소는 이제 HH끼리 싱글 본딩이에요. O2는 이제 더블 본딩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이온으로 O2 상태의 몰리큘이 분자가 이온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중성의 산소, 산소로 깨지고 그 다음에 전자를 이제 외부로부터 받아서 환원되는 반응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산소 분자 O2를 산소 원자를 깨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에 비해서 산소를 깨기 어려운 거예요.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더블 본드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느린 반응 속도. 이렇게 연료연지 전자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산소가 환원돼야 되고 산소가 이동해야 되고 수소가 산화돼야 하는 반응이 이렇게 직렬로 시리즈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런 반응이 모두 같은 속도로 일어나야지 전체 반응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100, 어떤 거는 5, 어떤 거는 5 일어나면 반응 속도는 5일 거예요. 그래서 제일 늦은 반응 속도를 갖춘 그 스텝이 반응을 율속 반응이라고 하고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공기극에서 반응 속도가 제일 느려요. 그래서 전체 연료연지 성능,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공기극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공기극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소재 자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재를 쓰는데 전극 자체의 비표면적을 높이자. 비표면적은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전체 볼륨당의 면적이 커지니까 우리가 입자의 크기를 줄여서 전기화학 반응은 이제 표면 반응이니까 표면에서 전극 표면에서만 일어나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표면적, 유효 전극 면적을 높여주자 하는 것이 이제 나노 구조의 공기극 개발하는 그러한 하나의 접근 방식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기극 소재 자체를 조금 더 높은 촉매 활성을 갖고 조금 더 높은 전자전도를 갖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그러한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료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보다는 내구성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연료극은 유일하게 니켈이라는 촉매, 금속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니켈하고 이제 지르코니아의 복합체로 사용을 하는데 금속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세라믹 소재에 비해서 전자전도도나 촉매 활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성능 혹은 촉매 활성, 반응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다만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좀 주요 기술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켈의 응집, 불순물 피도 이런 부분인데 니켈 금속이잖아요. 금속. 세라믹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고온의 안정화 물질은 세라믹 개념적으로. 근데 이제 어떻게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얘기할 때 원자 단위의 확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퍼져나가는 것. 원래 있던 원자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떤 농도 구배가 있으면 딴 데로 이렇게 퍼져나가려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물도 넣어도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농도 9배가 이 확산의 구동력인데, 아무튼 근데 확산 속도가 금속이 세라믹에 비해서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 우리가 넣었던 입자보다 점점 니켈 입자가 점점 커지게 되죠. 커지게 되면 아까 우리 공격에서 비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나노 입자화 한다 그랬잖아요. 입자 사이즈를 작게. 근데 입자 사이즈가 커지면 전극 면적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성능 열화가 중요한 이슈이고, 또 세라믹에 비해서 그 피독, 다른 어떤 불순물에 의해서 반응 사이트가 차단되는 그러한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을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실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수전의 전지의 스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치입니다. 스택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쌓는다는 거잖아요. 차곡차곡 스태킹 쌓는 과정.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분리판, 금속 분리판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을 하나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직렬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셀의 전압을 올릴 수가 있고, 셀의 스택에 출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수행되어야 할까, 그런 부분들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전해질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질은 이제 이온 전도도가 높은 그런 물질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지르코니아 계열의 전해질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른 물질이 이온 전도도는 아직 높더라도 화학적인 안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아까 바두갈처럼 빈자리가 많아야지 이온이 잘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 그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구조라는 걸 또 의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 오래 썼을 때 성능 감소가 점점 빠르다,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성능도 좋고 내구성도 좋은 그러한 물질에 대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연료국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입자가 점점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불순물의 피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 개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기극은 반응이 제일 느린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낮은 온도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반응 속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소재 개발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로부터 출발을 해서 연료전지, 그다음 배터리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수소 분야는 굉장히 제가 연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제일 큰 이슈가, 우리가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뽑아 쓸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법이잖아요. 햇볕이 쨍쨍한 날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쌩쌩 부는 날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이 되고 확대되면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꼭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그 ESS 시스템이 보급이 되는데, 현재는 가장 쉽고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 그 배터리를 사용한, 리튬 2차 전지 같은 배터리를 사용한 그 에너지 저장체가 실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는데 붙어 있어요. 계통에 물려 있지 않으면.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배터리가 너무너무 커지게 되고, 배터리는 비싸잖아요. 전기차 비싼 이유가 배터리가 비싸서 하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수전해와 연료전지를 이렇게 묶어 넣는 그런 개념입니다. 필요 없을 때, 전기가 남을 때 그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죠. 수소를, 수전해를 이용해서. 전자는 가기 싫은데 외부의 전기를 이용해서 강제로 보내서 수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소를 만들어줬다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데 전기가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자발적으로 변하는 연료전지 모드로 작동을 시켜서 전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저장하는 그 에너지량, 전기량은 단순히 수소 탱크의 용량만 키우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대규모의 에너지 저장 매체로 향후 연료전지, 그 다음에 수전해가 복합된 그런 에너지 저장 기술이 앞으로 중요한 기술로, 좀 더 중요한 기술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생. 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중학교 1학년 4반 고은입니다. 네. 그 삼촌이 불 고칠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터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전구가 왜 터지는지 그거 전구요? 전구가. 네네. 꼼꼼히 잘 봤네요, 학생이. 네. 그 이제 전구가 이렇게 켜지는, 그죠? 이온이 움직이는데 전구가 켜지는 것은 사실은 전구는 이온을 느끼지 못해요. 전구는 도선을 통해서 움직이는 전자를 느끼거든요. 이 불이 켜지는 것은 또 전자가 저항을 느껴서 열을 발산시키고 그 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빛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이 움직이는 거는 전자를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원인인 거고, 이온이 움직여서 전자가 움직이고, 전자가 열을 내서 전구가 이렇게 빛을 내는 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뒤에. 저 리튬 이온 전지에서 리튬 원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네. 일단은 그 격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격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려고 하면 원소 크기가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소 이온을 써서 하는 전지도 있었어요.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가 있었는데 수소도 작잖아요. 1번이니까. 그 다음에 리튬도 3번이니까 작고. 그래서 원자 크기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도 돼요. 그 다음에 리튬 말고 좀 작지만 원자가가 큰 물질,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그네슘은 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 지나갈 때 전자를 2개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에너지 용량이 리튬을 샀을 때보다 2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류가 2배가 흘러가는 거니까. 우리가 쓰는 건 전자의 이동 개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긴 하지만 원자의 크기가 크니까 얘가 한쪽 전극에서 한쪽 전극으로 이동하고 다시 이동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넣고 빼기가. 그런 과정이 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변환의 효율로 작용을 하는데 그 효율이 낮고 또 이 전극의 결정 구조가 방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원자가 들어갔고 나오면서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이클의 어떤 내구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리튬이 작고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을 원소를 사용합니다. 저 전남고등학교 1학년 김신재라고 하는데요. 저 SOFC 연료전지에서 연료 중에 천연가스가 있는데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까닭이 어떻게 보면 그 CO2 배출을 적게 하는 건데 천연가스를 이용하면은 이게 모순이지 않나 싶어서. 네. 네, 중요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네, 정확히 맞는 얘기고요. 이제 연료전지를 쓸 때 이제 결국은 천연가스도 보면 C하고 H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메테인 같은 경우 CH4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천연가스에 있는 연료를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되고 수소가 전기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연료전지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가 이산화탄소를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줄이자는 그러한 방향이니까 학생 말씀대로 천연가스를 쓰지 않는 게 맞아요. 수소를 100% 이용을 해서 쓰게 되면 물만 나오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만큼 당장 수소가 없어요. 미래에는 수소로 갈 거예요. 현재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하지만 이제 동일한 천연가스를 썼을 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화력발전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죠? 화력발전이 있고 연료전지도 또 하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발전 효율이 달라요. 효율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60%까지 되고 그 다음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효율이 반이라고, 2배라고 하면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이 절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시간에는 이산화탄소 양을 좀 줄이는 그런 천연가스를 써더라도 높은 효율로 발전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양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근데 그 방식도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말씀대로 수소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향후 개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전남고등학교 1학년 안진우라고 하는데요. 예? 에노드랑 캐소드 중에서 예? 에노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갈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캐소드의 경우 환원이 되면서 얘들이 석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석출이 되면서 반응에 참여하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얘가 이제 수명이 더 짧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또 역시 이렇게 하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 연료전지에서의 전극은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연료전지에서의 전극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수소하고 그다음에 산소만 반응에 참여합니다. 일종의 연료전지에서의 전극은 촉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기 다니엘 전지처럼 징크나 카파가 징크가 녹아나고 카파가 석출되는 그런 반응을 생각하면 그 반응은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 1차 전지도 그렇거든요. 어떠한 물게 실제 반응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반응이 양쪽에서 다 일어나야 하는데 더 이상 녹아날 것이 없는 그래도 이제 끝나고 아니면 더 이상 석출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끝나고 이제 그것은 그 두 개의 어떤 물질의 어떤 표면적이라든지 물질의 양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고려가 돼야 할 거고 실제 쓰는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에너드 물질, 캐스토드 물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남고등학교 1학년 고준호라고 합니다. 그 본체 산화물 연료전지에서 그 전해질을 통해서 치밀막을 형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치밀막을 형성하는 이유가 공기와 수소가 만나면 폭발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공기와 수소 둘 다 그 기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체 자체의 입자는 작은데 이게 두 개가 그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치밀막의 두께와 그 통과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역시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그 전해질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지르코니아라는 물질이 산소 이온만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도 안 되고요, 수소 원자, 수소 분자도 안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산소 이온만 통과할 수 있게끔 화학적인 조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스가 아예
통과할 정도의 친밀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뭐 미세 크랙이나 뭐 구멍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세라믹을 이용해서 그런 친밀막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기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어느 정도 되냐면 두께는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10마이크로보다 조금 적거나 한 8에서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셀 크기가 보통 한 10cm 곱하기 한 10cm보다 조금 더 큰 이렇게 생긴 네모난 셀이 보통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10cm 되는 면적에 어떠한 디펙이 하나도 없이 8마이크론 정도 되는 세라믹으로 이렇게 잘 전해질을 만드는 공정이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이유는 얘가 이제 이온 전도도는 물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레지스턴스나 컨덕티비티는 어떤 디멘저널리스한 그런 물질 상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저항 이런 거잖아요. 레지스턴스, 레지스티비티, 비저항값은 물질에 따라 정해지는데 실제 우리가 유효하게 쓰는 것은 레지스턴스잖아요. 거기는 면적하고 두께의 항이 이제 고려가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두께에 반비례해서 저항이 이제 줄어드니까 두께를 그렇게 얇게 하는 겁니다. 예, 금요일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너무 이렇게 눈 또 초롱초롱하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내용은 사실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앞쪽에 설명드렸던 전기화학에 대한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여러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다 까먹어도 앞쪽 부분 내용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